자, 이번 시간은 복대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에서 일부러 제가 이걸 한문으로 써놨는데 이 복자가 다시 복자예요.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그래서 단수 복수할 때 이 복자가 아니고 다시 복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대리인이 있는데 대리인이 또 다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 이렇게 말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회사가 회사에 고위직으로 있는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회사를 위해서 대리해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요. 또는 그 선배가 너무 바빠서 그 계약을 맺을 틈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아끼고 믿을 만한 후배한테 일을 하나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후배는 선배가 뽑아서 대리인이 되긴 했지만 그 회사 대리인으로서 회사를 위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복대리인, 또 그 대리를 복대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엄마 아빠가 법정 대리인인데 그 애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뭔가 계약을 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계약을 해야 될 게 있어. 근데 거기에 내가 잘 아는 후배 아니면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줘서 우리 애를 위해서 계약을 맺게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선임한 그 대리인, 복대리인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복대리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보시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을 한 거예요.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는 거죠. 본인의 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리인이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할 행위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근데 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 이런 걸 복임행위라고 한다. 복임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선배 라인 타고 잘난 선배를 둬서 선배 라인 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회사 대리인인 거야. 그런데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죠. 엄마 아빠가 애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할 때는 엄마 아빠는 법정 대리인이죠. 근데 엄마 아빠가 선임한 그 대리인은 수권 행위에 의해서, 복임 행위가 수권 행위가 되죠.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리의 삼면관계 측면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이거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병과 이렇게 대리행위를 하면 이 관계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 선임을 해서 복대리인이 이 상대방 무하고 대리행위를 해. 이렇게 대리행위를 해. 그러면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효과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와 같고, 원래 우리 을과 병 간의 계약을 하면 갑과 병 사이에 이렇게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대리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돼. 그런데 문제는 이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관계는 이게
대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요거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줘 버리는 거야. 다이렉트로.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어떤 기초적 내부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도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줘 버리죠. 인정해 주는데 그걸 의제라고도 합니다. 간주해버려. 의제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복임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복임권, 그리고 사람을 썼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 문제가 있다. 복임권과 책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복대리인이 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경우는 밑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한다든지 하는 것은 밑에서 내용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으로 나눴죠. 먼저 한번 잠깐 봐보시면, 임의 대리인은 그 을이 임의 대리인일 때, 그리고 을이 법정 대리인일 때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임의 대리인이죠. 근데 그 대리인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뭔가 계약을 하겠대. 그랬을 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위임할 때 공부를 하긴 했는데 뭐 생각해 보시면 되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실 대리권을 아무한테나 줄 건 아니잖아요. 믿을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겠지. 우리 의료 계약을 맺는 거, 집에 아주 암 걸린 환자가 있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쪽 권위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달 걸려서 진료받기로 하고 예약을 했어. 위임 계약을 맺었죠. 근데 자기 그때 바쁘다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넘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보기만 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내가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겠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안 된다고. 복임권 없어. 그런데 절대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승부를 낼 때는 돼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괜찮아.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사람을 쓰면 책임을 져야 돼요. 선임 감독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야.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단 선임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선임하면 안 되지. 그리고 선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감독도 해야죠. 선임 감독 책임을 진다. 그래서 거기 잘못이 있어. 책임을 지는 거야.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그러면 저 사람 쓰세요라고 지명을 해줬대. 본인의 지명이 있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책임의 한결 가벼워지는 거죠. 책임의 감경이 이루어진다. 책임의 감경.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부적임, 적임자가 아니에요. 불성실, 성실하지 않아. 그랬을 때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책임을 안 져. 본인이 지명을 했으니까 본인한테 통지를 하거나 그 사람 안 되겠는데요? 통지를 해주거나. 근데 어쨌거나 본인이 지명을 했지만 내가 선임을 했으니까 내가 자를 수도 있어요. 해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 했을 때만? 태만히 했을 때.
게을리했을 때만 책임지고 그 외에는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법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인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언제나 복인권이 있어. 뭐냐면 이제 우리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은 그 본인 갑이 제한능력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라는 거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 계약을 해야 돼. 그런데 나보다는 예를 들면 내 친구, 누가 더 그쪽 잘 알고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부탁하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 애를 위해서 계약 좀 해줘 라고 부탁할 수 있지. 애한테 승낙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복인권이 있는 것이다. 뭐 애한테 말은 해줄 수 있겠죠. 뭐 보통 이제 엄마가 그러면 엄마 친구는 다 이모죠. 그 이모 있잖아. 그 이모한테 내가 그 계약 시킬 거야. 좀 부탁했더니 해준대.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건 승낙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냥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할 수 있어. 근데 언제나 할 수 있으면 책임도 커져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책임을 져. 우리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수도 있어. 부득이해서 선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봐보세요. 우리 승부일 때 아까 선임 감독 책임으로 갔죠. 그런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균형을 맞춰서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 거죠. 참고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는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고요. 다만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책임이 감경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내용을 한번 조문으로 확인해 보시면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그랬는데 이게 이런 얘기다.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가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요게 원칙이에요. 선임하지 못한다가 원칙이다. 그래서 복인권이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있는 거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원칙 없어. 승부를 낼 때 있어. 근데 이 승낙이 묵시적 승낙도 가능한 거죠. 묵시적 승낙도 가능한데 근데 어떤 때는 묵시적 승낙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업무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지면 잘 모를 텐데 아파트 분양한다든지 또 오피스텔 분양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분양 일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뭔가 분양 일을 맡겼네. 분양 대행을 맡겼어요. 근데 자기한테 돈벌이가 더 될 만한 다른 게 있으니까 자기는 딴 데 가고 자기 아는 사람 또는 후배한테 그 일을 맡겨. 그러면 원래 맡긴 그 건설회사 본인은 와 황당하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 승낙으로만 되는 것이지 묵시적 승낙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121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데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선임 감독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지명에 의했을 때는 책임이 감경되죠. 그래서 보시면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만 책임지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책임을 감경시켜준다. 이 말인 거죠. 됐죠? 정리가 됐고요. 근데 그 정리는 이 표로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 보시면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 있다잖아요. 아까 임의 대리인은 없다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있다. 근데 법정 대리인 아예 있어. 근데 그 책임으로 그랬죠. 수식어가 없잖아요. 무제한이야.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이 선임 감독 책임이죠. 네, 그래서 선임 감독 책임만 진다. 그래서 책임 감경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고 정리는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대리인의 지위, 복대리인의 지위가 나와 있는데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쨌거나 이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배가 선배 라인 타고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임은 선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독까지 하는 거죠.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그런데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된다. 복대리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있는 권한을 복사해서 주는 거예요. 복사해서 주는 개념이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이제 이런 거죠. 그 대리권을 만약에 팩스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대리권 A, 대리권 B, 대리권 C 이렇게 팩스로 받았어. 석장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복사해 줄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장만 복사해 줄 수도 있고 복사해서 주는 거야. 원본은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한테 대리권은 남아있는 것이다. 근데 복대리는 그 복사본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복대리인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한다 그랬는데 이게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복사해주면 같을 거고 3개씩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복사를 해줬어. 대리는 3개를 갖고 있는데 복대리는 하나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것도 소멸한다. 그 복대리는 후배는 선배 라인 타고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배가 그만뒀어. 회사를 그만뒀어. 후배 자리도 없는 거죠. 라인 타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거 봐보시겠습니다. 일단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죠.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기 때문에 그건 대리행위가 아니야. 본인의 임의 대리인이야.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야. 네. 그리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제3자가 상대방인데 상대방과 대리인이 계약을 한 게 복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대리행위를 할 때 나 갑의 대리인 뭐 예를 들면 복대리인 누군데 이렇게 했으면 됐지. 내가 갑회사의 대리인 선배 의리인인데 그가 나를 선임을 해서 복대리인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이거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복대리인도 그냥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하면 돼. 이 말인 것이다.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과 본인의 기초적 내분 관계를 복대리인한테도 그대로 의지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대리인 복인권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복대리인 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제 그게 우리 판례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한 문제가 안 되는데 복대리인 또 선임한 복대리인을 재복대리인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복복대리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 어쨌거나 재복대리인. 근데 복대리인 자체가 임의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는 거지. 근데 예외적으로 승부를 낼 때는 있어.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대리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니까 우리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초론으로 갔어가 그대로 인정되는 거죠.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무경 개시 파산, 그리고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해버려. 시험 문제에 이게 많이 나오죠. 앞서서 우리 보신 것처럼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배 라인 타고 후배가 일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아까 우리 앞에서 이제 교과서에 나온 표현으로 보자면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고. 대리권이 있어야 복대리권이 있다고.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복대리를 공부했고요. 우리 교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복대리 보시면 일단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임행위가 대리행위는 아니죠. 대리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 이게 한참 옛날에 대리 파트가 나오면 복대리가 주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노무사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뭐 그런 제한 없이 대리 파트가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대리인이 되실 거잖아요. 노무 업무와 관련한 대리인이 되실 거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40문제 시대가 되니까 대리편을 충분히 내도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복대리 문제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복대리의 법적 성질. 복대리는 어쨌거나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리고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복대리인을 선임한 외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인 복대리권과 병존한다. 같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인의 대리권을 복사해서 복대리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원본은 대리인이 갖고 있고 복사본을 복대리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인 복인권과 그 책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쭉 조문으로 다 봤습니다. 자, 원칙 없어 승부를 낼 때 있어. 선임 감독 책임을 져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시켜줘.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일단 원칙적으로 복인권은 없어. 원칙적으로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언제? 승부를 낼 때 있어. 근데 이 승낙은 묵시적 승낙도 가능한 거지. 근데 우리 판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대리인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닌 경우, 얘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 업무나 아파트 분양 업무 이런 것들은 이게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들이 있잖아요. 능력이 중요해. 그래서 이때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돼를 최근에 우리 판례가 물어봤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된다. 자, 책임 얘기는 우리가 다 봤고요. 그다음에 법정대리 복인권과 그 책임도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자, 표도 똑같습니다. 복대리인의 지위에서 삼명관계, 복대리인과 대리인의 관계. 복대리인은 어쨌거나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자. 그래서 그 내용들 다 됐고, 그다음에 복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이 복대리인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이때 대리의 일반 원칙이 복대리인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명도 이런 것들 다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복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는 본인과 대리인의 그 내부적 법률 관계, 뭐 기초적 내부 관계, 내부적 법률 관계, 원인된 법률 관계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대로 의지해 준다. 그리고 이제 복대리인의 복인권 예외적으로 승부를 낼 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복대리권 소멸, 특히 대리권 소멸에 의해서 복대리권이 소멸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이제 무권대리 가겠습니다. 무권대리가 많이 나오는데 무권대리는 일단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우리 보자면 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대리권이 없이 행위를 했어. 대리권 없이. 이게 무권이죠. 대리. 무권.
대리. 그러면 원래 우리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효과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대리권 없이 했으면 효력이 안 생기는 거지. 네. 이게 무권 대리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가 뭐냐면 본인이 책임 안 져도 되는 무권 대리가 있고 어떨 때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있대요. 여기에 책임 안 져도 되는 거 협의의 무권 대리 그리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무권 대리 이걸 표현 대리라고 이렇게 부른다. 표현 대리. 표현 대리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야. 본인한테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런데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는 무권 대리예요. 책임지는 거. 네,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두시고 여기서 한번 봐보시면 그래서 무권 대리의 크게 광의의 무권 대리와 광의의 무권 대리 속에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다. 표현 대리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125조, 126조, 129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권한을 넣은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딱 한정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협의의 무권 대리 요거를 잠깐 한번 개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표현 대리를 좀 하려면 협의의 무권 대리를 먼저 좀 아는 게 좋아요.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갑이율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대리권 없이 어떤 대리 행위를 해버렸대.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효야.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권을 갖게 된다.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무효이던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어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또 추인을 거절해버릴 수도 있어요. 추인 거절권. 그래서 무효로 확정시켜버릴 수가 있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특히 이런 무효가 나중에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원래 무효는 확정적 무효예요.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경우는 본인이 좋다고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로 바뀌죠. 이런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그런데 상대방 병은 그거를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최고권이 인정된다. 최고권은 확답을 독촉하는 거죠. 추인할래 거절할래 독촉을 하는 거예요. 최고권이 인정된다. 근데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그에 따라서 답을 하면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유효, 추인 거절을 하면 확정적 무효 이렇게 바뀔 건데 그런 확답이 없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입니다. 발송하지 않으면 이제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무효를 유지해야지 되죠.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한편 상대방은 그 계약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 철회해서 무효로 확정시켜버릴 수도 있다. 확정적 무효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을 가져.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안 해주거나 또는 추인 거절해버리면 상대방 그 뒤에 나중에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인정이 될 수 있죠. 그건 이제 다음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좀 일단 좀 기억하시면서 갑니다. 유동적 무효 잠깐 한번 봐보시면 요거는 여기서 좀 보시면 예를 들면 X라는 계약을 맺었어. 근데 대리권 없이 했네. 그러면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가 유동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본인이 만약에 추인했어. 본인이 추인을 했어. 그러면 처음부터 유효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또는 추인 거절해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무효로 확정돼 버리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돼버려. 이 말인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무효이던 게 이렇게 유효로 바뀔 때 소급이라고 하는 거야. 무효가 그냥 무효로 확정되는 거죠. 이거는 그때부터. 우리 앞에서 뭐 제한 능력, 사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했을 때 그 계약은 일단 유효지만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유효가 유동적이야. 유동적 유효. 유효가 무효로 바뀔 때 소급자가 들어갔죠. 여기도 무효가 유효로 바뀔 때 소급자가 들어간다. 근데 무효가 무효로 확정될 때는 그때부터 확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안 바뀌어.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 두시고 표현 대리를 보실 건데, 표현 대리는 이게 왜 표현 대리로 읽는가를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표현 대리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표현 대리 이렇게 쓴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명한 민법 교수님께서 이건 볼견자가 아니라 나타날 현자로 읽어야 돼 라고 이렇게 쓰시는 바람에 그분 책이 그냥 대세였어요. 그분 책으로 공부한 많은 고시생들이 시험에 붙어서 사법고시에 붙어서 판결문을 표현대리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돼버린 거죠. 참고로 우리 민법의 원문은 한글이 아니고 한문이에요. 그걸 이제 표현대리 이렇게 읽다가 그 교수님 영향으로 표현대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겉에 나타난 것이 이런 뜻이에요. 겉에 나타난 것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런 것을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책임지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걸 좀 말을 바꾸면 표현대리는 책임지는 무권대리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근데 대리권은 없는 경우야.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본인이 을한테 건물 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매매할 권한까지 준 건 아니야. 관리권만 줬어. 근데 을이 병한테 가서 요거를 매매로 팔아버렸다는 거죠. 매매할 권한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건물 관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매매할 권한도 있는 것처럼 보여. 외관 존재. 외관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사실 봐보세요. 갑이 을한테 어떤 권한을 줬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한테 어떤 권한까지 줬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매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외관 존재. 근데 그걸 상대방 병이 믿고 그 외관을 신뢰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선의무과실 그랬는데 상선무예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이 말은 그 사람한테 매매할 권한이 없는데 매매할 권한이 없다는 걸 모르고 과실도 없이 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 외관이 생기게 한 데 대해서 본인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 너 책임져 하는 게 표현대리라고. 이런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네. 그래서 이걸 외관 책임설, 무권대리설이라고 말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다. 참고로 우리 유권대리는 114조에서부터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는 130조에서부터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가 써져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얘가 지금 유권대리야 무권대리야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유권대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긴 하지만 통설 판례는
무권 대리다. 대리권 없는 경우다. 어쨌든 대리권 없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을한테 매매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될 텐데 안 넘겨줘. 그때 병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건데 야, 네가 대리권 줘놓고 왜 그래? 유권 대리 주장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법원이 심리를 봤더니 유권 대리는 아니네. 근데 표현 대리는 따로 말을 안 하네. 그랬을 때 표현 대리 주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 판례 표현은 뭐냐면 병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표현 대리 주장까지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법원에서 야 표현 대리 맞으니까 너 책임져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근데 유권 대리 주장만 했어. 근데 봤더니 유권 대리는 아니네. 유권 대리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 만약에 그 사람이 절도를 한 사람인데 만약에 검사가 폭행죄로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폭행은 한 적이 없어. 폭행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절도죄로 교도소를 보낼 수 있느냐? 그런 거 안 되는 거지. 절도죄로 기소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취지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폭행은 안 했으니 폭행죄는 무죄 맞아요. 절도죄는 기소한 적이 없으니까 절도는 또 뭐 이 유죄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다. 유권대리는 아니야. 유권대리 주장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표현대리 주장을 따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표현대리니까 너 책임져라고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다. 됐죠? 어쨌거나 주장을 잘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송법적으로는 거의 이제 이게 정립이 돼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주장을 해요. 변호사들이. 근데 그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안 했던 거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을 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너한테서 과실상계하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과실상계를 채권법에서 공부를 했죠. 과실상계는 언제만 인정된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만 인정되죠. 이건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잖아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과실상계 396조에서 규정을 했고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763조에서 396조를 준용해서 인정을 해주죠. 손해배상 사건에서만 나온다고. 근데 표현대리 책임은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표현대리 효과를 봐보시는데 표현대리 효과는 이런 것이다. 아까 우리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은 취고권, 처리권, 그리고 본인한테 추인권, 추인 거절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현대리는요. 직접 상대방 병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그 말인 것이다. 직접 상대방 병이 주장을 할 때 본인이 책임진다. 그거를 본인이나 전득자, 승계인 이런 사람이 주장할 수는 없어. 요거 한 가지 봅니다. 표현대리는 병만 주장할 수 있다고. 병만 주장할 수 있다. 농담입니다. 우리 개그맨 김병만 있죠. 김병만 말고 병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상대방 병이 주장하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추인 거절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추인을 거절할 수 있냐고요. 근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주장 못하고 만약에 효과 발생을 원하면 본인은 추인을 하면 된다. 추인하면 되지. 표현대리를 주장할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전득자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뭐냐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때 상대방 병만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 아니야. 그러면 표현대리가 안 됐죠. 근데 그게 정한테 넘어갔는데 정이 선의무과실이래. 그러면 정이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병만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제125조의 표현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한번 보시면
제목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125조의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는 대리권을 수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대리권을 수여했으면 그건 표현대리가 아니고 유권대리인 거죠. 대리권 수여는 않고 표시만 한 거야. 그랬을 때 책임져야 되는 거지. 표현대리. 그렇게 된다.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갑이율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갑이율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한 거지. 이렇게 갑이 병한테.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대리권이 있구나 믿고 계약을 한 거예요. 선의무과실로 대리권 없는 거 모르고 과실도 없이 이렇게 했어. 그랬을 때 그때 지가 말해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책임지는 게 맞지. 이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다. 이게 대리권 수여 표시가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건 아니야.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아니다. 명의대여 같은 경우가 있는데 명의대여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호텔, 갑 호텔에서 호텔 우대회원을 모집하는데 을이라는 어떤 영업소가 자기 호텔 이름을 걸고 우대회원을 모집해요. 그래서 우대회원 모집해서 좋은 건 다 따먹었죠. 좋은 과실은 따먹었죠. 물론 커미션 주고요. 근데 그 뭐 대리점, 총판매점 이름을 써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뒀죠. 그 자기 호텔 이름을 쓰도록 내버려뒀다가 근데 그러다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나 그 회사한테 내가 대리권 준 적 없어 하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속된 말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 너 책임져야 돼 하는 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다. 그래서 갑은 병한테 125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두시고 그걸 한번 보시면 이런 거야. 제3자가 대리인의 상대방, 우리 같으면 이제 병인 거죠. 병한테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여기서 타인은 을이죠.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갑, 본인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 책임져야 돼. 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제3자가 상대방이라 그랬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돼. 반대가 선의무과실이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해야 돼.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언제나 상대방은 선의무과실해야 된다. 선의무과실해야 돼.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항상 본문과 단서가 있을 때 증명책임, 본문은 권리주장자가, 단서는 반대 당사자가. 근데 우리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본인한테 주장할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본문을, 그다음에 단서는 반대 당사자가 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야, 너 악의 또는 과실이니까 나 책임 못 져. 이렇게 가는 거죠. 본인이 증명해야 돼. 126조 가면 이건 다 본문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 이런 건데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표가 한 가지 있는데 표현대리에 세 가지가 있는데 125조, 126조, 129조가 있는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를 보면 대리권 수여는 사실 임의 대리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정 대리에서는 대리권 수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에서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126조, 129조는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한, 대리권이 임의 대리권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권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나중에 가면 나올 건데 복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가 돼. 복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자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로 현실적으로 풀어갈 때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복표 이렇게 해두시자고. 복표 복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가 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로 가겠습니다.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는 이걸 월권대리다라고도 이렇게 해요. 월권대리. 월권대리. 일단 이 월권대리는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줬대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 그런데 매매할 권한을 준 적은 없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매매로 팔아버렸어. 담보 설정 대리권을 주다 보니까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죠. 그걸 이용해서 대리행위로서 팔아버렸어. 안 시킨 일을 한 거죠.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 근데 그 정당한 이유를 일반적으로 상선무로 해석을 한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야. 그 말은 이 사람한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과실 없이 이런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 이게 표현대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당한 이유가 125조와 달리 126조 본문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을 하면서 자신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 보시면 그래서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근데 여기서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하는데 그게 대리 행위로서 이루어졌어야 되죠. 그게 현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3자 직접 상대방 병만 지칭을 한다. 병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져. 정당한 이유가 언제 있어야 되느냐? 대리행위 당시에 있으면 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아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책임져야 돼.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근데 우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세 가지 중에서 125조, 126조, 129조 이 세 가지 중에서 월권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어떤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해. 그래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표현대리 요건은 일단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존재. 근데 그 기본 대리권이 어떤 대리권이라도 다 돼. 요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자일 때도 돼. 근데 사자인지 대리인지 우리가 이제 대리편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을이 대리인일 수도 있고 사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리인지 사자인지는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효과이사를 누가 결정했느냐? 대리인 스스로 결정하면 대리인. 근데 본인이 결정한 대로 표시를 하면 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율권을 갖고 있으면 대리인. 근데 자율권이 없으면 사자인데 예를 들면 봐보세요. 내가 X 계약을 맺으라고 시켰어. 근데 Y 계약을 맺어버렸네? 그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문제가 되죠. 근데 사자한테 야 X라고만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했는지 사자로 했는지 그걸 상대방 병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경우에도 인정해준다. 뭐 법정 대리인, 복대리인, 아까 복표 그랬습니다. 공법상의 대리인 다 된다. 공법상의 대리인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이 등기신청 대리권을 줬대요. 등기신청 대리권은 이게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잖아요. 공법상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근데 안 시킨 대물 변제를 해버린 거야. 대물 변제는 사법상 행위죠. 전혀 동종유사가 아닌데도 표현대리가 될 수 있어. 제169조의 표현대리인한테도 적용을 해줘. 이건 좀 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와 동종유사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등기 신청권을 가진 자가 대물 변제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는데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어. 일상가사 그러면 일상가사는 일상적으로 있는 가사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인데 예를 들면 집안일,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 애 키우는 것들 다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되는 거죠. 근데 일상가사 행위를 했어. 그러면 부부간에 연대채무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일상가사 행위가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상대방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뭐 지금은 많지 않겠지만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친정 오빠가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친정 오빠 그러면 지금 여동생이 있는 거죠. 여동생이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이 주로 경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여자들 보증인 세워가지고는 안 되겠고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럴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말을 해서 남편한테 승낙을 받고 가서 두 장을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권을 가지고 유권 대리를 한 거지. 근데 남편한테 말하면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말도 없이 남편한테 승낙도 안 받고 그냥 남편 도장을 딱 찍어주고 왔네? 이랬을 때 근데 보증 서는 건 일상가사가 아니잖아요. 일상가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이란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보증서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것인 거죠. 참고로 이거 잘 봅니다. 이제 부부간에는 보십니다. 부부간에는 사고를 쳤어. 그러면 표현대리가 가능하다 그랬죠. 표현대리가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가 나중에 이제 사고 치는 경우들이 있어. 자녀가 사고 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나 이건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권대리는 사실 사고 치는 거잖아요. 사고 치는데 그 무권대리를 한 자녀는 그 사고만 쳤을까요? 대부분 그 전부터 많은 사고를 쳐왔죠. 근데 부자간, 그러니까 친자간에는 무슨 일상가사 대리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애한테 대리권을 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는 거지. 자녀 문제가 라면 그냥 항상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로 가. 근데 부부간에는 표현대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기권정 그랬는데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표현대리 문제가 아니야.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가 돼버린다. 근데 어떨 때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때도 있긴 있어. 근데 이건 이 정도 놔두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건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갑에게 갑이 을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지금 뭐 등기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리행위로서 병한테 팔아버렸어.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고요. 근데 그 서류를 이용해서 그걸 자기 명의로 바꾼 뒤에 을이 자기 거로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돼버린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권리자가 나중에 추인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회수유가 돼요. 마치 우리 무권대리처럼 이렇게 처리해 간다. 요거를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또 한 가지 본인의 성명모용 그랬는데 우리
성명을 모용한다는 건 뭐냐면 모용이라는 것은 무릅쓰를 못 자요. 남의 이름을 써서 그냥 계약을 한 거야. 대리행위란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편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은 대리권이 있어도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잖아요. 이 경우는 대리권도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더 말할 필요 없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지. 무효가 되지 표현대리 문제가 안 된다고. 투자 수익 보장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일 때 그냥 표현대리 문제가 아니다. 그냥 무효가 돼버린다.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우리 비법인 사단편에 가셔서 법인편에 가셔서 공부를 해야지 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문중, 종중이라고 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해서 그들의 재산은 그 교인들 또 종중 구성원들의 총유가 되는데 총유 재산을 관리 처분하려면 총회 결의를 거쳐서 해야 돼요. 근데 총회 결의를 거쳐서 해라가 법률 규정으로 있는데 그게 강행법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행법규 위반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 표현대리 문제로 갈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의 존재. 정당한 이유의 존재. 그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다. 근데 그게 본문에 있으니까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 근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사실심 변론적 결시가 아니야. 그 다음에 효과에서 일부 무효법률을 적용한다. 대리권의 범위에서 유효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권한을 1,000만 원어치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계약을 1,200만 원어치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넘어가는 200만 원은 권한이 없는 거죠. 그건 이제 표현대리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런데 1,000만 원까지는 뭐예요? 권한이 있었죠. 그 범위에서는 그냥 유효라는 거죠. 네, 그 말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29조의 표현대리가 나와 있는데 이건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는 이렇게 봐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김 과장이 대리인으로서 거래처랑 X 거래를 해왔어. 그러면서 수금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해버렸죠. 어저께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한 거죠. 그럼 대리권이 소멸했어.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거래처에다가 알려줬어야 되죠. 야, 김 과장 그만두고 앞으로는 이 과장이 갈 거니까 그리 알아라. 알려줬으면 그 거래처에서는 김 과장이 회사를 그만뒀으니 이제 김 과장이 찾아와도 계약을 맺으면 안 되겠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안 알려주다 보니까 그 다음날 회사 그만두고 그 다음날 일찍 그 거래처 가서 X 거래를 한 후에 돈 챙겨서 필리핀으로 튀었어. 그러면 그때 거래처가 책임지세요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안 알려준 채가 있는 거네. 이게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필리핀으로 튀었는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대.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Y거래를 해서 필리핀으로 튀었어. 그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문제로 간다. 그러니까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면 그때는 126조 표현대리가 된다라고 한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에서 다 된다. 아까 복표 그랬죠. 법정대리권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애가 미성년자일 때 그 엄마가 애를 대리해서 쭉 계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걔가 19살이 되면 성년자가 돼서 이제 엄마는 맞지만 법정대리는 아니에요. 법정대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걔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그냥 계약을 한 거야. 그랬을 때는 이게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래 놓고 이 조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대리권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회사를 그만둬서 그 김 과장이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거래처가 그걸 몰랐어.
지금 제3자가 그랬죠. 상대방이 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 앞에서 보자면 요 문제죠. 제129조의 표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라면 이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설명이 됐고,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좀 양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